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제청안을 서명했습니다. 징계 결정에도 윤석열 총장은 정상 출근에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윤 총장 징계가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며 사상 처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모레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해 3단계 격상 조건에 충족했습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우려에 대형마트엔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이 몰리고 온라인에서는 라면과 통조림 등의 매출이 80% 급증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고도 하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대형마트도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등 4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홍보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새벽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이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징계안 제청을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난 추미애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조금 전 나온 청와대 발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원석 기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은 언제쯤 나온 겁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남짓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먼저 나서서 직접 사의 표명을 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가 돼서 소임을 다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 수용 여부는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연말 연초 중폭의 개각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 제가도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징계의 징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20분 만에 제거했습니다. 청와대는 제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고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임명한 만큼 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징계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끝냄으로써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했다고 자찬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어 윤 총장 징계까지 끝냄으로써 이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의사표시로 장관직 사의 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미애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오후에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도 강조하며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사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추 장관은 자신의 메시지를 밝히던 SNS에는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윤석열 총장이 오늘 내놓은 메시지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배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징계는 이미 예상한 것이었고 할 일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고했던 법적 대응에도 곧바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전해진 뒤에도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징계 의결 요지서를 받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내일 징계명령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여 오늘 지시가 징계 집행 전 윤 총장의 마지막 지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여권은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로 검찰 개혁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모레 다시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원전 수사 같은 정권의 비위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가서 덮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인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모레 오후 2시 5번째 추천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이번 회의에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불참하거나 반대하더라도 최종 후보자 2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년 초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랍니다. 공수처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엔 검찰총장은 물론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등도 포함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주요 피의자인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수사,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이 나오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야당에선 정부 여당의 공수처 출범 속도전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관리 못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정직 2개월 징계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정직 2개월이라는 윤 총장 징계 기간은 권력 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윤 총장 징계가 끝나면 추미애 장관도 사퇴할 거라는 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만 오늘 곧바로 사표를 낸 건 좀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정치부 김수홍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추 장관 사퇴가 예상보다 빠르고 또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권력기관 합동 브리핑 때만 해도 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예. 이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여권에서도 징계일이 나오는 그 당일에 사의를 표명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본인의 선택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뭐 일종의 자의반 타의반 같은 거라고 봐야 합니까? 사실 뭐 야권은 물론이고요.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이 어느 정도 있다가 물러나야 된다. 뭐 동반 퇴진이 됐든 순차 퇴진이 됐든요. 그런 의견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로서는 추 장관을 경질할 경우, 이 추윤 갈등 국면에서 경질할 경우 검찰 개혁의 명분을 잃을 수 있고 또 이제 후임을 찾는 것 역시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짚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의를 수용하는 선에서 이제 교체를 하면서 개혁의 명분과 이 추 장관이 떠나는 모양새를 다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제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윤 총장 알아서 떠나라. 이걸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윤 총장의 의중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측근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윤 총장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분 없는 징계에는 물러날 수 없다. 뭐 이런 기류라고 전했습니다. 예. 야당도 오늘 이 추 장관의 사표를 전략적 계산에 따른 정치 행위로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을 이용구 변호사로 교체한 뒤 오늘 정직 2개월의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추 장관의 자진 사퇴까지 이 큰 밑그림 속에서 움직였는데 그 그림에 따라 퇴진하는 건 어떤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라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국민의힘은 꼭 아닙니다만 야권의 대선 지지율 후보 1위에 올라 있는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윤 총장의 거취는 이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요. 검찰 조직 전체가 일단 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했던 상황이어서 검찰의 중립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제1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지지율 선두권을 지키는 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달라는 그 어떤 민심도 담겨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윤 총장이 사실은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하기 힘든 상황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 이루어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의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제기한 의혹은 6가지였는데 징계위는 이 가운데 4가지를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가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른바 판사 문건이었습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징계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재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유로 인정된 건 4가지입니다. 4개 정도 인정됐습니다. 법관 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핵심은 판사 분석 문건 작성 혐의였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징계 이유가 됐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윤 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는데 이를 감찰 방해로 판단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혐의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에 나온 증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였다고 합니다. 다른 4명의 증인들은 죄가 되기 어렵다라고 진술했는데 징계위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낸 심재철 국장의 주장을 가장 중요하게 채택한 겁니다. 이번 징계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심재철 국장의 원맨쇼였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5명 중 이정화, 손준성, 박영진, 유혁 4사람은 핵심 쟁점이었던 판사 문건에 대해 죄가 되기 어렵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 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 감찰에 참여했던 이정화 검사는 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냈던 보고서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의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진술서는 징계위 당일 제출됐는데 징계위가 1시간밖에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아 윤 총장 측은 반박을 거부한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윤 총장의 그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견서에는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의 답정너 징계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징계 절차를 끝낼 거라는 예상은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4시까지 회의를 끈 건 예상 밖이었죠. 무려 17시간이 걸린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지 김태훈 기자가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징계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결론 내실 예정이세요?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법무부 청사에 들어간 정한중 위원장은 오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청사를 나섰습니다. 윤 총장 징계 의결까지 꼬박 17시간이 걸렸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젯밤 12시쯤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2개월 등의 다양한 주장이 오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 총장의 중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신 부장을 제외한 3명이 정직 2개월로 합의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을 듯합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검찰청은 물론 전국의 검찰 조직이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우선 징계 확정 전까지는 업무를 보겠다고 했던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에 출근했고 6시쯤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징계 재가 이후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두고 내부망에 항의 글들을 올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오늘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의미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검 정희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했고 수원지검의 김경목 검사도 이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했을 때에도 고위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반발이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집단 반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 9명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법치주의의 오점이며 당장 징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현 정부에서 총장을 지낸 문무일 총장도 참여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다.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 것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총장 9명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가경,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 등의 이름을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자 총장직을 사퇴한 최동욱 전 총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상대 전 총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들이 단체로 입장을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해임이 아니라 정직이 될 거란 전망이 지난 며칠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된 건데 이 2개월의 의미는 또 무엇일지 그동안 징계위를 취재해온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정직 2개월도 뭐 상당한 중징계죠, 검찰총장에게는. 그런데 이 정직 2개월에 법무부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 셈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전략적 셈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정직 2개월이면 법원에서 징계 효력을 멈춰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예.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판단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뭐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 수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2개월이면 윤 총장으로서는 남은 임기의 뭐 거의 절반 가까운 긴 시간인데 이 정도면 법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 직무정지와는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데 2개월 정직 이후에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지난번에는 징계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급하게 진행했지만 이번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닌 점도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죠, 윤 총장 쪽에서? 네, 근데 사건을 접수하고 행정법원 재판부에서 신문기일을 정하면 예. 한 2, 3주가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작용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바로 진행되더라도 정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재판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재판부의 판결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이 판단을 노렸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당분간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관련돼 있다고 지금 추정되는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또 다른 뭐 금융 사건 이런 것도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요 권력 수사는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과 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이런 수사들을 지목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수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없으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 격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 정부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먼저 최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용산의 트레이드 센터.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임대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가족 등 6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총 10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는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는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7개 스키장 종사자 1,000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의 대학교와 충북 제천과 대구의 종교시설, 제주의 고등학교 등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신규 지역 발생 환자는 1,054명으로 사흘 만에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을 넘었습니다.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3단계를 너무 길게 하는 거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좀 강도 높게 하자. 3단계 플러스 알파로 얘기가 좀 될 겁니다. 10인 이상의 모임 제한을 5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사망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보름 만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난 14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이틀 새 직원과 환자, 간병인 등 29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북 김제 요양원에선 9명이 추가돼 총 71명이 됐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늘어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8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의 위중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는 어제 13명, 오늘도 12명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의 기저질환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해왔고 그러한 요인들이 어제 사망자, 그리고 그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병상 부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은 3개뿐인데 경기도엔 남은 병상이 없습니다. 서울은 2,000개 가까운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240여 개만 남았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포용하지 못하는 자택격리치료 사태만은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전력을. 정부는 회복기 중환자를 치료할 준중환자 치료병상을 마련해 중환자 병상을 비운다는 계획이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긴 줄이 늘어섰다는 소식 연이틀 전해드렸습니다. 무작위로 이뤄진 선제검사였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만 19명입니다. 조용한 전파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서영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영하의 날씨에도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언손을 난로에 녹여보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만 보이는데요? 네네. 문자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도권에는 73개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18,6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첫날 검사자 4,973명 가운데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0.38%로 0.22%였던 군 입대장병 검사 결과보다 높습니다. 익명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숨어있던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낸 겁니다. 무증상 잠복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최근 2주간 감염 원인을 조사 중인 확진자도 2,300여 명,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그만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거기서 또 N차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의 감염은 무증상 경증 감염이 많아서 가족이나 지인들로 전파되고 이 감염의 끝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감염되게 돼 있어서 정부는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현재 확산세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 불안도 커집니다. 이 라면, 통조림 등의 매출은 온라인에서 80% 증가했는데요. 대형마트 상황은 어떤지 류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평일이지만 생필품 코너에 사람들로 붐빕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고도 하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대형마트도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필요한 거 생수라든지 식품 이런 거 좀 준비하러 나왔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하죠. 불안해가지고 좀 3단계 이제 격상하기 전에 좀 마트에 들려가지고 좀 필요한 거를 많이 구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실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토요일, 일요일 휴무까지 겹치면서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불안 심리는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한 온라인 시장의 판매량은 앞선 주말보다 늘어났고 이 중 라면과 통조림 등 생필품 판매는 80%까지 증가했습니다. 식재료 배송업체도 주말 주문 건수가 평소보다 한 주 만에 16% 늘고 매출은 21%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구매 규모이 증가해서 평소보다 빠르게 주문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사재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발생 시 유통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대형마트들은 집합금지 시설에서 마트를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고용 절벽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3월부터 지난달까지 9달째 내리 줄었는데 IMF 때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다 재작년 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던 30대 A씨.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사업을 접고 6개월 동안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직장 경력이 한 7년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취업하기가 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여 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9달 연속 내리막으로 IMF 경제위기 때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그나마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행정과 보건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감소세가 컸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1.9포인트 하락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실업자 수도 96만 7천 명으로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어져서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데 썩 좋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고용시장에는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줄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장사가 제일 잘 된다던 서울 중심 상권이 몰락하고 있고 2.5단계 이후 문을 닫게 된 학원과 체육시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 이태원 거리. 문을 닫은 점포는 지난 6월 폐업 안내문을 붙였는데 반년 넘도록 비어 있습니다. 문 닫힌 식당 입구에는 우편물 도착을 알리는 안내장만 덕지덕지 붙었고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죠.
월세 못 내니까 그렇다고 월세를 주인이 아니고 안 받을 수는 없고 주인들이 월세를 받아 내려주지도 않고. 문을 닫지 않은 곳들도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술집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좀 여시고 일토 정도만 여시다가 코로나 확산 이후 발길이 끊긴 거죠. 네, 약간 좀 조용한 느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이태원의 식당과 카페 중 16%가 문을 닫았고 평균 월 매출은 3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학원가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수시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죠. 저희가 3월에 그 소상공인 대출 받으라고 이제 내려와서 월세 같은 거 내고 좀씩 충당해서 지내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수업 특성상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미용과 같은 예체능 학원들은 학원생들이 직접 부딪혀가면서 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수업이 어렵습니다. 학원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문을 닫게 돼 있지만 정부가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학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죠. 헌법의 23조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는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하위에 있는 지금 감염 예방법에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헬스장 관장들은 영하의 날씨에 상복만 입은 채 삭발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체육시설,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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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체육관이 식당보다 더 안전한데 2.5단계에서 영업을 정지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거죠. 저희는 거의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지속된다면 저희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올겨울 추위와 함께 찾아와 연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올겨울은 유독 더 춥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영장 청구입니다. 지난달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이튿날인 어제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사무실에 있던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4.15 총선 이후로 사퇴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금요일인 18일 열립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자 이 노래방을 빌려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성매매까지 알선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통금으로 불 꺼진 상가. 어두컴컴한 계단을 내려가자 불이 환하게 켜진 노래방이 나타납니다. 노래방 테이블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강동구 한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선 겁니다. 주변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은 이곳에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 등 13명을 감염병 예방법과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던 민모 씨 등은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되자 서울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 예약제로 손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개 룸에서 이제 손님들이 있었고 음악 소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문이 잠겨진 한 개 룸에서는 이제 성매매 남성과 여성이 경찰은 집합금지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든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새벽 시간 강추위에 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던 노숙인이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마침 차를 타고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앉아 종이박스에 불을 붙입니다. 잠시 뒤 바지에 불이 붙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상체까지 번집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불길에 휩싸인 사람을 발견한 30살 김보건 씨는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김 씨는 담요를 갖고 차에서 달려나와 급히 불을 껐습니다. 다른 시민 한 명도 달려와 힘을 보탰습니다. 119 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붙어있는 불을 바로 끄기 시작했고요. 사고가 난 건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시민들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숙자 A씨는 다리 일부에만 2도 화상을 입으며 화를 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로 이제 소화기를 이제 확실히 끄고 그냥 추우니까 보온을 위해서 이제 그걸 붙였는데 그 옮겨붙은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의 용기가 강추위에 떨다 화를 입은 노숙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13평 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혼부부의 아이 2명까지 살 수 있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죠.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이 방문할 집을 거의 10년치 임대료를 들여서 치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차정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어나온 물로 천장이 얼룩졌고 울퉁불퉁해진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습니다. 바닥 타일은 선명하게 금이 갔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도 동탄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각종 하자와 층간 소음을 호소합니다. 건물 지을 때 자체가 잘못된 거라. 하나 많이 있어요. 새로운 입주자들이 하는 특성이 때문에.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둘러본 집들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진짜 이야기합니다. 앉아볼까요? 네. LH공사는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 2개 집에 인테리어 비용 4,290만 원을 들여 쇼룸을 꾸몄습니다. 거의 10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보여지기 위한 쇼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보여지기식만 한다는 게 좀 답답하죠. 문 대통령은 이렇게 치장된 44제곱미터형 집을 보고 4인 가구 거주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이곳 임대아파트 단지는 총 1,640세대인데 입주 석 달이 지나도록 4집 가운데 한 집이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LH공사는 임대주택 인식 재고를 위해 본보기 집을 만들었다며 입주 전까지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유럽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은 완전 봉쇄, 그리고 이탈리아는 크리스마스 이동 통제에 들어갔고 연내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화이자 백신 심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래 29일을 21일로 앞당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승인해 올해 안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Das auch hergeben, aber man darf da optimistisch sein. Eine Zulassung am 23.12. erfolgen kann. Das ist eine gute Nachricht für die ganze Europäische Union.
유럽의 하루 확진자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상점과 학교 문을 닫는 완전 봉쇄를 택했고 이탈리아도 크리스마스 이동 제한을 예고했습니다. 스페인 시민 5만여 명 중에 5천여 명, 10%가 항체를 가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4,700만 인구 중에 470만 명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누적 확진자 수보다 300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무증상으로 앓는 시민들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Die Gefahr besteht, dass sich die Situation weiter verschlimmert und es damit immer schwieriger wird, mit der Pandemie und ihren Folgen umzugehen. 미국은 오는 18일 모더나 백신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한 번 접종으로 80%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4주에 한 번씩 2번 맞는 걸로 설계됐습니다. FDA는 15분 만에 감염을 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 키트도 승인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선진국들이 앞다퉈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정부는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백신 접종 시기는 내년 1분기 이게 맞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내년 1분기 접종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죠. 반면 지난 8일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가 접종에 돌입했고 유럽도 23일 첫 접종을 앞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1분기 내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에는 시간이 좀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를 종식하고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 우리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정부의 백신 구매 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미 정부로부터 백신 1억 회분의 추가 공급을 요청받았지만 대부분 내년 3분기에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면 국내 공급은 더욱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확히 지금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얼마나 됩니까? 네, 백신 4,400만 명분 중 계약이 체결돼 도입이 확정된 건 1,000만 명 분량인데요. 나머지에 대한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백신의 이 구매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인지라 금년간에 아마 계약을 확정해서 야당이 입수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최대 24억, 영국이 약 4억, 일본이 5억 회분 넘는 이 백신을 확보해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 코백스라는 공동구매 기구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확보한 물량이 적습니까? 네, 코백스 자체가 확보한 물량이 이 7억 회분에 그쳐서 이를 통한 각국의 백신 배분이 작아졌다는 게 한 외신의 분석인데요. 예. 정부가 애초에 제약사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화이자랑 모더나 결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직접 제약회사랑 협상해서 도입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초기 판단에도 실패했고 또 백신 확보에 실기했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남과 제주의 사흘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섬마을에서는 빨간 애기 동백이 눈 속에서 꽃을 피웠고 이 흑산도에는 8년 만에 10cm 넘게 눈이 내려서 겨울 정취를 더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전합니다. 흰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섬마을 산자락이 온통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쌓인 나무마다 새빨간 꽃이 유난히 선명합니다. 눈이 내려앉은 꽃잎에는 겨울 햇살의 반짝입니다. 겨울에 피는 애기 동백입니다. 꽃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만개한 상태여가지고 너무 좋은 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눈발이 날리니까 그것도 되게 환상적인 것 같아요. 전남 신안 앞에도 애기 동백 군락지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달 초부터 축구장 7개 면적에 애기 동백 17,000여 그루에 2천만 송이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관광객들은 폭설이 만든 눈꽃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좋아요.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신안 흑산도에는 8년 만에 10cm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킵니다. 네, 2013년도에 한 번 15cm 정도 온 거를 제외하고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눈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사흘째 내린 눈은 전남 무안에 25cm, 영광 21cm, 제주 한라산에 90cm 넘게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아침까지 최대 15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지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 KT 위즈 투수 소형준 선수를 두고 많은 전문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한 투수가 탄생했다고 했었는데요. 올 시즌 신인왕에 빛나는 이 20살 투수를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구석에 걸치는 면돈날 제구. 삼진을 잡아도 안타를 맞아도 포수의 실수도 가볍게 웃어넘기는 여유. 베테랑 같은 이 투수. 이제 20살의 KT 에이스 소영준입니다. 신인이면 누구나 신인왕의 목표니까. 지난 겨울 전지훈련 출국길서 공언했던 신인왕은 물론 류현진 이후 첫 고졸 신인 10승까지 이뤘습니다. KT의 창단 첫 포스트 시즌에선 1선발로 나서 호투했습니다. 올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많이 도와주고 운도 많이 따라줘서 NC 에이스 구창모와 함께 올 시즌 국내 투수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크게 애구나. 진짜 잘 던진다.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의 비결은 실력에 대한 믿음과 다양한 구종입니다. 잘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합에 들어가려고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변화구를 많이 던졌었던 것 같고 힘으로 타자를 이기지 못하니까 좀 요령으로 이기려고. 쉴 때조차 메이저리그 투수 영상을 찾아본다는 공부파. 2년차 징크스도 걱정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1년 차에 굉장히 잘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하면 그런 말은 조용히 없어지지 않을까. 내년 목표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2등으로 마쳤으니까 당연히 내년 시즌에는 좀 우승을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Kangaroo court. Kangaroo court. Kangaroo court. Kangaroo court. 예, 미국 메이저리그 팀들은 이렇게 캥거루 법정을 열곤 합니다. 선수 한 명이 판사가 돼서 훈련에 지각하거나 라커룸을 어질러 놓거나 개인 행동을 한 선수에게 벌금을 물려 연말이면 좋은 일에 기부를 하죠. 캥거루 법정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 나온 말입니다. 힘센 자가 재판장이 돼서 입맛대로 배시본을 앉혔던 사적 법정이 캥거루의 천방지축 뜀뛰기를 닮았다는 겁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듯 법정을 주머니에 넣어서 장악한다는 얘기라고도 합니다. 그렇듯 절차를 무시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법정을 뜻하는 말이 됐죠. 캥거루식 토론 종결도 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의장이 토의에 붙일 법안과 버릴 법안을 자의로 정하곤 했는데 토론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단두대라고도 부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놀랍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징계는 이루어질 거라는데 의문을 품은 사람이 그동안 몇이나 됐겠습니까?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해임 대신 정직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이미 여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밤샘까지 하며 위원 4명이 징계를 결정하기까지 정당성, 공정성, 합법성도 끊임없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달 뒤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공수처가 출범한 뒤일 겁니다. 그래서 정직 2달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찰이 하고 있던 권력 비리 수사를 공수처가 죄다 가져갈 수도 있고 윤 총장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권 일각에서 공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를 당했을 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직무 정지는 사실상 해임, 정직 같은 중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에 긴급하게 효력 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는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 결정문에 담겼던 법정신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이 유지될 수 없다. 직무정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한다. 12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캥거루 징계였습니다. 내일 역시 춥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요. 그러면 바이러스에는 취약해지게 되겠죠. 따뜻하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부분 지역은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대전과 전주가 3도, 대구 4도, 울산은 5도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대신 날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화재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추위가 잠깐 풀렸다가 주말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금요일 아침 중부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